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청소부 주제에 기어들어와. 여기는 고위장교 가족석이야. 냉큼 꺼져. 대전 국방 컨벤셔널 학부모 간담회장 대령. 부인이 맨 뒷자리에 수수하게 앉아있던 한 여성을 향해 쏟아낸 모욕의 말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무시한 그 여성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 컨벤셔널은 평소보다 붐비는 아침을 맞이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간부 양성 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의 학부모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컨벤션홀 정문부터 주차장까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정장 차림의 군 관계자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택시에서 내려 컨벤션홀을 바라보았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검은색 셔츠와 베이지색 슬랙스라는 수수한 차림이었다. 손에는 낡은 천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주변의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컨벤션홀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한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대 가까운 앞쪽 좌석에는 장성급 장교 가족들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중간 좌석에는 영광급 장교 가족들이, 뒤쪽에는 일반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지원은 맨 뒷좌석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오늘 강연에 사용할 자료들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육군정보사령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떤 임무든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대한민국 여성 군인 최초로 소장 계급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육군 교육사령부 작전처장.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을 어깨에 단 그녀의 직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빛나는 별들은 평범한 셔츠 아래 감춰져 있었다. 한지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주변을 관찰했다. 강당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표정, 대화 내용,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오전 9시 40분, 강연 시작 20분 전. 강당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한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명품 의류로 온몸을 치장한 여성 4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입장하고 있었다. 선두에 선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최신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오수진 일행은 앞쪽 특별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특별석은 장성급 장교 가족분들을 위한 좌석입니다. 확인 결과 대령님 가족분들이시라 중간 좌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수진이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대령이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 남편은 곧 준장으로 진급하실 분이에요. 이미 내정됐다고요. 그런데 고작 한 계급 차이로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규정상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수진은 크게 한숨을 쉬며 중간 좌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이미 상한 상태였다. 일행과 함께 자리에 앉은 오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의 시선이 맨 뒷좌석에 홀로 앉아있는 한지원에게 닿았다. 오수진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기 봐. 저 사람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와? 청소 직원인가? 일행 중 한 명이 한지원을 보며 대답했다. 글쎄요. 옷차림 보니까 관계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학부모치고는 너무 수수하잖아요. 오수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긴 해. 설마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오수진 일행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한지원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자료 검토에 집중했다. 하지만 오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원이 앉은 뒷좌석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일행 3명도 뒤따라왔다. 오수진이 한지원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기요,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한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다. 육군 3사관학교 학부모 간담회장 아닙니까? 오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맞긴 한데 여긴 고위 장교 가족들이 오는 자리라고요. 특히 여기 뒷좌석은 대령 이상 고위 장교 가족석이에요. 아줌마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한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좌석 배치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별도의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육군 병참 지원단장이시고 대령이에요. 무궁화 3개 다신 분이라고요. 곧 준장으로 진급하실 분인데 아줌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우습다고요. 일행 중 한 명이 거들었다. 맞아요. 대령님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좀 알아듣고 나가시지 그래요. 솔직히 옷차림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청소 직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일행이 한지원의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가방 좀 봐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오시는데. 오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내식당 직원이거나. 그렇다면 직원 출입구로 가셔야지 여기는 아니잖아요. 한지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오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이 간담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수진이 비웃었다. 자격이요? 무슨 자격으로요? 아줌마 남편이 뭐 하시는데요? 설마 사병은 아니시겠죠? 사병 가족은 이런 자리에 못 오는 거 아시죠? 한지원이 대답하려 했지만 오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아, 설마 하사나 중사? 그것도 아니면 부사관? 부사관이면 그냥 일반석에 앉으셔야지. 여기는 장교, 그것도 고위 장교 가족들 자리예요. 격이 다르다고요, 격이. 일행이 모두 웃었다. 오수진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한지원을 내려다보았다. 보세요, 아줌마. 우리 남편은 대령이고 곧 준장이 되실 분이에요. 별 하나 다실 분이라고요. 그런데 아줌마는 뭐예요? 남편이 고작 부사관이면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민망하지 않아요? 한지원은 입을 다물었다. 오수진의 말 속에서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다. 곧 준장으로 진급이라는 표현.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은 일반적인 승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장성 진급은 국방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단순히 근무 연한이나 실적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오수진은 마치 이미 확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원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육군 병참 지원단장, 병참 관련 보직, 그리고 확신에 찬 진급 예고.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었다. 한지원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수진이 더욱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이 안 통하네.
어휴, 이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는. 자리 빨리 비우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한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자리는 제가 정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운영진에게 말씀하시죠. 오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대령이라고요, 대령. 무궁화 3개. 그리고 곧 별 하나 다실 뿐이에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일행이 다시 거들었다. 그러게요. 부인님 남편분이 준장되시면 장성님 부인이시잖아요. 장성님 부인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처음 봐요. 오수진이 한지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여기서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예요. 신분도 확인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왜 있어요? 바로 그때 강당 앞쪽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다. 간담회 시작 10분 전이었다. 오수진 일행은 마지못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한지원을 비웃었다. 한지원은 다시 자료를 펼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수많은 모욕과 편견을 견뎌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보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냈고 결국 대한민국 여성 군인 최초로 별 2개를 달았다. 오전 10시 정각.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의 조명이 켜졌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육군 3사관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지휘관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군 생활과 장교 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회자가 순서를 안내했다. 먼저 육군본부 인사국에서 장교 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오늘의 특별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강당 분위기가 진지해졌다. 앞쪽 좌석의 학부모들은 집중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중간 좌석의 오수진 일행도 수다를 멈추고 무대에 시선을 고정했다. 첫 번째 순서가 진행되었다. 육군본부 인사국 대령이 나와서 장교 양성 과정, 복무 기간, 진급 체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설명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오수진이 일행과 함께 로비로 나가며 말했다. 아까 그 아줌마 아직도 거기 앉아 있더라. 진짜 뻔뻔하네. 경비한테 말해서 쫓아낼까?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다음 강연 듣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 거예요. 우리처럼 고위 장교 부인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주제넘은 일인지.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강당으로 들어왔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역력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육군정보사령부 출신으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고 대한민국 여성 군인 최초로 장성 진급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계속 말을 이었다.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군인의 명예와 책임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별 2개를 어깨에 달고 계신 한지원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에 밝은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그 조명은 무대가 아닌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있던 한지원을 비췄다. 동시에 무대 뒤 전광판에는 한지원의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 수많은 훈장과 표창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당이 순간 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뒷좌석의 한지원에게 쏠렸다. 특히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오수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손에서 고급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행 역시 모두 입을 벌린 채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착한 걸음으로 강당 통로를 걸어 무대로 향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오수진은 자리에 앉은 채로 몸을 떨었다. 그녀가 청소부 아줌마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소장, 별 2개를 단 장군이었다. 자신의 남편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급자였다. 한지원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고 한지원도 단정하게 답례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은 여전히 숨죽인 듯 조용했다. 한지원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교육사령부 작전처장 한지원 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군인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급장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훈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원칙,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한지원은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오수진이 앉은 자리를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급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며 언제나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강당의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원의 강연은 계속되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교가 되면 그들은 단순히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지원의 강연은 30분간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육군정보사령부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여성 군인으로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강당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오수진만 빼고. 오수진은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 일행들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 역시 한지원을 청소부라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지원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학부모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지원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강당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수진이 언급한 준장 진급이라는 말. 그리고 그 확신에 찬 태도. 무언가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한지원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지원은 대전 국방 컨벤션홀을 나와 곧바로 계룡대 국방부 청사로 향했다. 오후 2시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육군교육사령부 작전처장의 집무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육군정보사령부 시절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한지원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군 병참지원단장. 오수진이 자랑했던 그녀 남편의 보직이었다. 한지원은 육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소장급 이상 장교에게는 전군 영관급 이상 장교의 인사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주어졌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오태영 대령. 육군 병참지원단장. 나이 47.
육군사관학교 46기. 주요 보직 경력은 병참 분야였다. 한지원은 그의 인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근무 평정은 양호했지만 특출나지는 않았다. 훈장이나 표창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준장 진급 후보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다. 한지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수진은 남편의 준장 진급이 이미 내정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상으로는 그럴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다. 첫째, 오수진이 허세를 부린 것. 둘째, 비공식적인 루트로 진급이 조작되고 있는 것. 한지원의 오랜 경험은 두 번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수진의 그 확신에 찬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한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소장님, 정우혁 중령입니다. 정중령, 지금 어디 있나? 국군수사단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집무실로 오게. 급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정우혁 중령은 국군수사단 소속 수사관이었다. 무궁화 2개를 단 그는 군 내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한지원은 그를 신뢰했다. 정우혁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고 그것이 때로는 그의 진급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1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정우혁 중령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각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에게 경례를 올렸다. 정우혁 중령 보고합니다. 편하게 앉게. 한지원이 의자를 가리켰다. 정우혁이 자리에 앉자 한지원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육군 3사관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네. 한지원은 오수진 일행과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욕적인 발언들은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했다. 오태영 대령의 부인이 남편의 준장 진급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공식 기록상 그럴 근거가 없네. 정우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병참 지원단장이라면 물자 조달과 관련된 보직입니다. 예산 집행 권한이 상당하죠. 맞아.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야. 한지원이 말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정우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오태영 대령의 최근 업무 내역과 예산 집행 기록을 확인해 보게. 특히 병참 물자 조달 계약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 그리고 오태영 대령과 자주 접촉하는 인물들도 파악하게. 알겠습니다. 비공식 조사이니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지원이 덧붙였다. 오태영 대령의 부인 오수진이라는 사람도 조사해봐. 그녀의 소비 패턴, 교우 관계, 특히 군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이 있는지. 정우혁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특정 의심 대상이 있으십니까? 한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오수진의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단순히 남편이 허세를 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실제로 뒷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상급자가 있을 거야. 병참 분야 장성급 인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 일주일 내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해주게.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정우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정우혁이 나간 후 한지원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번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 지원아. 동현아, 부탁이 있어. 김동현.
한지원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53기 동기였다. 육군정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그는 지금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다. 군과 정부의 비공식 정보원이었다. 무슨 일인데? 한 사람 미행 좀 부탁하고 싶어. 오수진이라는 여자야. 군인 부인? 그래. 육군 병참지원단장 부인이야. 그녀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해줘. 특히 군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에 주목해줘. 김동현이 잠시 침묵했다. 뭔가 냄새 맡았구나.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어. 알겠어. 며칠 정도 필요해? 일주일만 봐줘. 그 정도면 패턴이 보일 거야. 오케이. 결과는 암호화된 메일로 보낼게.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룡대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목격했다. 때로는 그것과 싸웠고 때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수진의 그 오만함 뒤에는 분명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수요일 오후 한지원의 이메일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김동현이 보낸 것이었다. 한지원은 파일을 열었다. 오수진의 지난 3일간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월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오수진은 군복을 입은 남자와 점심 식사를 했다. 김동현이 촬영한 사진에는 남자의 어깨에 별 하나가 보였다. 준장이었다. 한지원은 사진을 확대했다.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서민석 준장, 육군시설단장. 화요일 오후 같은 장소. 오수진과 서민석 준장이 또 만났다. 이번에는 2시간 넘게 식사를 했다. 김동현의 메모에는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자주 관찰됨. 연인 관계로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태영 대령의 부인이 다른 장교와 불륜 관계였다. 그것도 상급자인 준장과. 이것만으로도 군기문란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지원은 더 깊은 것을 보았다. 서민석 준장의 보직은 육군시설단장.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였다. 한지원은 정우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중령, 서민석 준장이라는 사람 아나? 육군시설단장이죠. 최근 몇 년간 여러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 사람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겠나? 공개된 정보이니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정우혁이 다시 전화했다. 소장님, 서민석 준장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하지만 최근 2년간 부동산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강남과 분당에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했습니다. 준장 급여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가족 명의로 된 자산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신고 자산의 2배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조사하게. 그리고 서민석 준장이 관여한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들의 계약 내역도 살펴봐. 특정 건설사가 반복적으로 수주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다시 김동현의 보고서를 읽었다. 수요일 오전 오수진은 서민석 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 나이 6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만남 장소는 서울 종로구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김동현의 메모에는 상대방의 태도가 매우 권위적. 오수진이 극존칭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지원은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컴퓨터로 국방부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예비역 장성 명단을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 곽철수, 예비역 대장. 별 4개를 달았던 전 국방부 차관보. 3년 전 퇴역한 후 현재는 여러 방산업체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한지원은 그의 경력을 자세히 읽었다. 병참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퇴역 후에도 방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오태영 대령, 서민석 준장, 곽철수 전 차관보. 그리고 그 중심에 오수진이 있었다. 병참 물자 조달, 군사시설 건설, 방산업체. 모든 것이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한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우혁이었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방금 육군본부 헌병대에 연행되었습니다. 서류 위조 혐의라고 합니다. 한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류 위조? 무슨 소리야? 2년 전 제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날짜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고의적 조작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소한 날짜 오류로 연행까지 하다니. 저도 황당합니다만. 상부의 지시라고 합니다. 소장님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저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지원은 주먹을 쥐었다. 곽철수가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한지원의 조사를 알아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다. 정우혁을 제거함으로써 한지원의 수사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 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곽철수는 예비역 대장 출신이었다. 군 내부에 아직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국방일보를 펼쳤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사회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육군 여성 장성, 정보사 시절 가혹행위 의혹. 익명의 제보자가 한지원 소장이 육군정보사령부 근무 시절 부하들에게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지원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곽철수의 두 번째 공격이었다. 그는 한지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그녀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정우혁을 구금함으로써 한지원을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곽철수는 한 가지를 몰랐다. 한지원은 육군정보사령부 출신이었다. 그녀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김동현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한지원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번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지원은 김동현을 계룡대 인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금요일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지난 후라 카페는 한산했다. 김동현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육군정보사령부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지원이 자리에 앉자 김동현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다. 지난 일주일간의 추가 감시 결과야.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해. 한지원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상세한 동선 기록이 들어 있었다. 김동현이 설명을 시작했다. 오수진은 일주일에 3번씩 서민석 준장을 만나. 주로 강남과 서초 지역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가 서 준장에게서 받은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따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서민석 준장이 오수진에게 건네는 돈은 상당해. 한 번 만날 때마다 두꺼운 봉투를 전달하거든.
내 추정으로는 한 달에 최소 3천만 원은 될 거야. 그런데 오수진은 그 돈을 남편 몰래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 한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남편이 모르는 비자금 계좌? 정확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오수진이 그 돈의 흐름을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거야. 목요일에 그녀가 은행에 들렀을 때 봤는데 빨간색 가죽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더라고. 한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수첩이 증거가 될 수 있겠어. 하지만 어떻게 손에 넣지? 김동현이 미소를 지었다. 이미 방법을 생각해뒀어. 오수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피부과에 가. 시술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동안 개인 물품은 락커에 보관해. 내 팀원 중에 그 피부과 직원으로 위장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지 않겠나? 위험은 항상 있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수첩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기록하는 거야. 락커를 열고 수첩을 촬영한 다음 원위치시키면 돼. 오수진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걱정 마. 다음 주 화요일 실행할게. 결과는 그날 저녁에 전달하지. 이틀 후인 일요일 한지원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정우혁 중령이 육군본부 헌병대 유치장에 구금된 지 나흘째였다. 공식적으로는 서류 위조 혐의 조사였지만 한지원은 이것이 곽철수의 압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법무실에 연락하여 정우혁의 구금 상황을 확인했다. 법무실의 대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장님, 정우혁 중령의 사건은 상부의 특별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2주일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기간 동안 외부 접촉이 제한됩니다. 2주일? 고작 날짜 5, 6원으로 2주일씩이나 구금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희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방부 차원의 지시라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분노를 사겼다. 곽철수는 예비역이지만 아직도 국방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현역 시절 쌓아둔 인맥과 방산업체 고문직을 통해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 6시 한지원의 휴대전화로 김동현의 문자가 도착했다. 성공. 오늘 밤 9시 같은 장소. 한지원은 저녁 9시에 카페로 다시 갔다. 김동현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대박이야. 김동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붉은색 가죽 수첩의 사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가 고해상도로 촬영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화면을 확대하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금액과 출처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023년 3월 5일 서준장으로부터 3천만 원. 평택 기지 프로젝트 수수료 배분. 2023년 4월 20일 서준장으로부터 5천만 원. 강원도 군부대 시설 공사 중간 배분. 한지원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은 2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 총액은 놀라웠다. 오수진이 서민석 준장으로부터 받은 돈만 20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가 모두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김동현이 말했다. 더 있어. 뒤쪽 페이지 봐. 한지원이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다. 곽 고문에게 상납 월 2천만 원. 곽 고문. 곽철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다. 오수진은 서민석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곽철수에게 상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받은 금액 5천만 원. 상납 3천만 원. 차액 2천만 원 개인 보관.
오수진은 서민석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곽철수에게 상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6개월 전에는 받은 돈의 10%만 빼돌렸지만 최근에는 40%까지 늘어났다. 한지원이 김동연을 바라보았다. 오수진이 서민석과 곽철수를 속이고 있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야. 만약 곽철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카르텔 내부에 균열이 생기겠지. 한지원은 수첩 사진들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곽철수의 군납 비리 카르텔 전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건설사 이름, 프로젝트 명칭, 배분 비율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 수첩의 이름을 붉은 장부라고 부르자 한지원이 말했다. 이건 그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무기야. 어떻게 사용할 건데? 한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곽철수에게는 사설 첩보원이 있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안재민이라는 사람이야. 김동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전직 군 정보사령부 출신이지. 지금은 곽철수의 개인 비서 겸 정보원 노릇을 해.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 김동연이 노트북에서 파일을 하나 열었다. 안재민 51세. 육군 정보사령부에서 20년간 복무했어. 계급은 중령까지 올라갔지. 무궁화 2개. 주로 대북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담당했고 5년 전 전역한 후 곽철수의 밑으로 들어갔어. 왜 전역했지?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군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야. 당시 그가 속한 파벌이 실각하면서 같이 정리된 거지. 곽철수가 그때 그를 받아줬고 한지원은 화면을 응시했다. 안재민의 사진이 보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에 냉철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의 현재 위치는 곽철수 옆에 항상 붙어 있어. 운전기사 겸 경호원 겸 정보 수집책. 곽철수는 그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한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곽철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할 리 없어. 안재민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곁에 두는 거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 버릴 거야. 김동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점을 이용하자는 거야? 정확해. 안재민은 똑똑한 사람이야. 자신의 처지를 모를 리 없어. 특히 최근 곽철수가 위험해지면서 안재민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한지원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안재민을 포섭하는 것. 그것이 곽철수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안재민은 경계심이 강한 전직 정보 요원이었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동현아, 안재민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줄 수 있겠나? 특히 그가 혼자 있는 시간, 취미 활동, 자주 가는 장소 같은 거. 알겠어. 일주일 정도 집중 감시해 볼게. 일주일 후 김동현은 안재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안재민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대전 중구의 한 헬스클럽에 갔다.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한 후 혼자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냈다. 곽철수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한지원은 다음 목요일을 기다렸다. 목요일 저녁 9시 그녀는 평상복 차림으로 그 헬스클럽 근처의 커피숍에 있었다. 김동연의 문자가 왔다. 안재민 사우나실 입장. 혼자야. 한지원은 헬스클럽으로 들어갔다. 여성 탈의실을 지나 사우나 구역으로 향했다. 물론 남성 사우나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사우나 구역 로비에서 기다릴 수는 있었다.
그녀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안재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40분 후 안재민이 사우나실에서 나왔다. 그는 운동복 차림에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재민이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누구십니까? 안재민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안재민은 한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제가 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죠? 한지원은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겠군요. 육군 교육사령부 작전처장 한지원 소장입니다. 안재민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다. 놀람, 경계, 그리고 호기심. 소장님께서 저 같은 민간인을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네요. 근처의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안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10분 후 두 사람은 헬스클럽에서 200m 떨어진 조용한 레스토랑의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한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재민 씨,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겠죠. 곽철수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재민은 아무 말 없이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이 계속했다. 군납 비리 카르텔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곽철수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안재민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까? 한지원은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붉은 장부의 사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수진이 작성한 비자금 관리 장부죠. 서민석 준장의 비리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곽철수에게 상납한 금액도요. 안재민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지원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오수진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곽철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안재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곽 고문님은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수진은 물론이고 서민석 준장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철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겁니다.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 들겠죠. 안재민 씨, 당신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민은 한동안 침묵했다. 한지원은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안재민은 정보 요원 출신답게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한지원의 말이 맞았다. 곽철수는 위기가 닥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이었다. 안재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장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곽철수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당신의 안전과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명예라. 안재민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명예가 남아있을까요? 있습니다. 한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정의의 내부 고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재민은 오랫동안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안재민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곽 고문의 비밀 금고는 경기도 포천시 외곽의 폐공장에 있습니다. 예전에 병참 물자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지금은 폐쇄되었죠.
그곳 지하에 금고가 있습니다. 검은 장부와 현금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한지원은 태블릿에 메모를 했다. 접근 방법은 경비가 3명 있습니다. 모두 곽 고문의 측근들이죠. 하지만 제가 동행하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우혁 중령을 구출해야겠군요. 안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곽 고문이 육군본부 법무실에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석방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한지원은 육군본부 법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법무실장인 준장을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혁 중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가 구금된 이유가 서류상 사소한 날짜 오류라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법무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소장님 상부의 지시가. 상부가 누구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입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중령급 장교를 2주일씩 구금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제가 직접 육군참모총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법무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정우혁 중령을 오늘 중으로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혁 중령이 석방되었다. 그는 한지원의 집무실로 바로 찾아왔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했네, 정중령.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 한지원은 정우혁에게 붉은 장부와 안재민의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혁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드디어 곽철수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한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포천으로 가자. 곽철수의 심장을 멈출 시간이야. 작전일은 수요일 새벽 2시로 정해졌다. 한지원은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만 선별했다. 정우혁 중령, 김동현과 그의 팀원 3명, 그리고 안재민. 총 7명이었다. 국군 수사단의 공식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움직여야 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한지원은 월권 행위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화요일 밤 11시 7명은 계룡대 인근의 한빈 사무실에 모였다. 한지원이 포천 폐공장의 평면도를 펼쳤다. 이것이 목표 지점입니다. 예전 병참 물자 창고였던 곳으로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곽철수가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김동현이 평면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경비 배치는? 안재민이 대답했다. 정문에 1명, 건물 내부에 2명입니다. 모두 곽 고문의 측근들이고 전직 군인 출신입니다. 무장은 하지 않았지만 체력과 전투 능력은 갖춰져 있습니다. 정우혁이 물었다. 접근 방법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안재민이 말했다. 곽 고문의 지시로 급하게 금고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경비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 여러분이 진입하시면 됩니다.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충돌은 피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증거 확보입니다. 경비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김동현의 팀원 중 하나가 손을 들었다. 금고를 열 수 있습니까? 안재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금고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곽 고문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중요한 번호들을 모두 기록해둡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수첩을 잠깐 빌렸을 때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한지원은 안재민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곽철수를 배신할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는 이미 MBC 탐사기획팀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내일 새벽 3시에 포천 폐공장 인근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금고를 열고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취재진을 불러들일 겁니다. 정우혁의 눈이 커졌다. 실시간으로 보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곽철수는 군부 내에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 절차를 밟으면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 증거 인멸이 불가능해집니다. 김동연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한 도박이야. 만약 금고에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했습니다. 안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비리 장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와의 계약서 사본, 수수료 내역서,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까지. 곽 고문은 그 증거들을 일종의 보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그 증거로 보복하려는 의도였죠. 한지원은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시간 후 출발합니다. 그 전에 각자 준비하십시오. 새벽 2시 정각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계룡대를 출발했다. 7명은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한지원은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번처럼 긴장되는 작전은 없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까지 좌우할 것이었다. 새벽 2시 45분 승합차들이 경기도 포천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도착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멀리 폐공장의 윤곽이 보였다. 차량들은 폐공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정차했다. 안재민이 차에서 내렸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5분 후에 따라오십시오. 안재민은 혼자 폐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정문 앞에 경비 초소가 있었고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안재민이 다가가자 남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야, 박대리. 안재민이야. 아, 안 실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곽 고문님 지시야. 급하게 금고를 확인하라고 하셨어.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박 대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안재민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곽 고문님께 직접 확인할까? 지금 전화하면 화내실 텐데. 박 대리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하지만 아내 최 팀장님과 이 과장님께 말씀은 드려야 합니다. 당연하지. 같이 가자. 안재민이 정문을 통과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지원과 나머지 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폐공장의 측면 담장으로 다가갔다. 김동연의 팀원 한 명이 담장을 넘어 내부 출입문을 열었다. 안재민은 박 대리와 함께 폐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을씨년스러웠다. 오래전 사용했던 병찬 물자 박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건물 안쪽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재민을 바라보았다. 안 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키가 큰 남자가 물었다. 최 팀장이었다. 곽 고문님 지시로 금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내일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최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희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확인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뒤쪽 출입문이 열리며 한지원과 정우혁, 김동연 팀이 진입했다. 한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육군교육사령부 작전처장 한지원 소장입니다. 최 팀장과 이 과장, 그리고 박 대리는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한지원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최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우혁 중령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실제로는 영장이 아니라 국군수사단의 수사 개시 통보서였지만 경비들이 그것을 구분할 리 없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팀장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김동연의 팀원이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전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명의 경비는 저항할 생각도 못했다. 소장급 장성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한지원이 안재민을 바라보았다. 금고로 안내하십시오. 안재민이 앞장섰다. 일행은 건물 뒤편의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습기가 많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복도 끝에 두꺼운 철문이 있었다. 안재민이 철문 앞에 비밀번호 입력 패널에 숫자를 눌렀다. 938125.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철문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대형 금고가 놓여 있었다. 안재민이 다시 수첩을 꺼내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3번째 다이얼을 맞추자 금고 문이 열렸다. 한지원은 숨을 죽였다. 금고 안에는 수백 권의 장부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금 다발들이 쌓여 있었다. 정우혁이 장갑을 끼고 장부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평택기지 프로젝트 2021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안에는 건설사 이름, 계약 금액, 수수료 배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한지원이 김동현에게 말했다. 사진 촬영 시작하십시오. 모든 장부의 표지와 주요 페이지를 찍으십시오. 김동현의 팀원들이 전문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한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 기자님, 한지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MBC 탐사기획팀의 박 기자가 대답했다. 네, 소장님. 취재진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원은 금고 앞에 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정우혁의 구금, 언론의 명예훼손, 곽철수의 위협.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10분 후 촬영이 완료되었다. 한지원이 다시 박 기자에게 전화했다. 들어오십시오. 5분 후 MBC 취재진 5명이 지하실에 도착했다. 카메라가 켜지고 조명이 금고를 비췄다. 박 기자가 한지원 앞에 마이크를 들이댔다. 소장님,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한지원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곳은 전 국방부 차관보 곽철수 씨가 10년간 군납 비리를 통해 축적한 불법 자금과 증거를 보관해온 비밀 금고입니다. 이 금고 안에는 수백억 원대의 군납 비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금고 내부를 비췄다. 쌓여있는 장부들과 현금 다발들이 화면에 그대로 잡혔다. 박 기자가 물었다. 이 증거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부정계약, 병참 물자, 조달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역군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실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곽철수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급히 지하실로 내려왔고 금고 앞의 상황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곽철수 씨, 당신은 군형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곽철수가 안재민을 발견하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안재민. 내가 배신했구나. 안재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곽철수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MBC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곽철수의 당황한 표정, 금고 안의 증거들, 그리고 한지원의 단호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MBC의 특종 보도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 국방부 차관보 곽철수 10년간 수백억 원대 군납 비리. 여성 장성 한지원 소장, 군 부패 카르텔 일망타진.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곽철수는 그날 오후 체포되었다. 육군시설단장 서민석 준장도 긴급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육군 병참지원단장 오태영 대령과 그의 부인 오수진도 구속되었다. 일주일 후 한지원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다. 군의 명예를 지킨 강철 사령관이라는 별칭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언론의 가혹행위 의혹 보도는 완전히 해명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곽철수가 조작한 허위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우혁 중령은 국군수사단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진급심사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재민은 내부 고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계룡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별 2개가 빛나는 그녀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어떤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명예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철 사령관의 자격이었다. 포천 폐공장 급습 사건 이후 석 달이 흘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오전 10시 곽철수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 기자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군납 비리 사건이었기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증인석 뒤편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법정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의 부패를 척결한 강철 사령관. 대한민국 여성 군인의 자랑. 그녀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끝이 없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섰다. 흰 머리의 수석 재판관이 단상에 앉았다. 그의 옆으로 2명의 배석 판사가 자리를 잡았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피고인들을 입정시키십시오. 법정 연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피고인들이 들어왔다. 선두에는 곽철수가 있었다. 예비역 대장 출신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 서민석 전 준장, 오태영 전 대령, 그리고 오수진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곽철수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한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곽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오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곽철수 기립하십시오. 곽철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곽철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방부 차관보 및 예비역 신분을 이용하여 군납 비리 카르텔을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유용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현직 군인을 불법 구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가져야 할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곽철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곽철수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추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며 피고인의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곽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재판장이 다음 피고인을 호명했다. 피고인 서민석 기립하십시오. 서민석 전 준장이 일어섰다. 그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서민석은 육군시설단장으로 재직하며 군사시설 건설 프로젝트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10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하 장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서민석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며 향후 공직 취임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서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별 하나를 달았던 그의 어깨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피고인 오태영, 기립하십시오. 오태영 전 대령이 일어섰다. 그는 아내인 오수진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오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오태영은 육군 병참지원단장으로서 병참 물자 조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면 곽철수의 비리 카르텔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오태영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진의 차례였다. 피고인 오수진 기립하십시오. 오수진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오수진은 남편과 내연남 사이에서 비리 자금을 중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액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군인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타인을 모욕하며 계급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육군 소장에게 청소부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이는 군에 대한 명백한 모독 행위입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합니다. 오수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방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이 폐정되었다.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곽철수는 끝까지 한지원을 노려보았지만 한지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수진은 계속 울부짖었다. 그녀가 대전 국방 컨벤션홀에서 한지원을 조롱하던 그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한지원을 에워쌌다. 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오수진 피고인이 소장님께 한 모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계급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입니다. 며칠 후 한지원은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소환되었다. 육군 참모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국방부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지원 소장,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소장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덧붙였다. 소장님, 조만간 중장 진급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장님은 최우선 후보로 추천될 것입니다. 한지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군의 개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이 집무실을 나서려는데 장관이 다시 불렀다. 아, 그리고 소장님. 정우혁 중령 말입니다. 그분도 이번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기 진급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정중령은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민 씨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한지원은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국방부 청사 앞 광장에는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한지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년 전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다. 육군정보사령부에서 치열하게 훈련받으며 남자 동기들보다 2배로 노력했던 시절. 중령으로 진급했을 때도 대령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마침내 별을 달았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 군인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명예와 책임 그리고 정의였다. 일주일 후 한지원은 육군 3사관학교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강연자가 아니라 시찰자로서였다. 교장인 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생도들이 소장님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지원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으로 갔다. 200여 명의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한지원이 단상에 올랐다. 생도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편히 하십시오. 한지원이 말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처럼 편견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지원은 생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책임감이 진정한 군인을 만듭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격입니다. 생도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언젠가 저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지원은 정우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진급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소령으로 조기 진급했습니다. 한지원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축하하네, 정소령. 아니, 이제 정소령이라고 불러야겠군. 소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안재민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청소년 군사교육센터에서 강사로 일하신대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한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한지원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최근 받은 표창장들이 놓여 있었다. 국방부 장관 표창, 육군 참모총장 표창, 그리고 대통령 표창까지. 하지만 한지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표창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며칠 전 익명으로 도착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소장님, 저는 육군에서 복무하는 일병입니다.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철 사령관의 역할이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한지원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별 2개가 빛나는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다. 더 많은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다. 한지원은 조용히 다짐했다. 계급이 아닌 명예로,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 기억되는 군인이 되겠다고. 강철 사령관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그것이 대한민국 여성 군인 최초로 별을 단 한지원 소장의 약속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옷이나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한지원 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겸손과 정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